자, 지난 시간은 우리 지난주 했던 거, 그 중에 기초이론, 가장 기본적으로 법의 체계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직의 장 체계도 이걸 먼저 간단히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와서 도시개발법이란 무엇인지 전체적인 체계를 마곡지구를 중심해서 살펴봤었고, 그 중에 첫 번째 출발하는 개발계획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거,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럼 이번 시간은 뭐 본다?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에 관한 걸 먼저 살펴봅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첫째, 사업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 이자만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지정권자가 야 네가 해 라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주면 이자가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조심할 건 지정권자가 자기가 지정해놓고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신도사나 대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이 자기가 구역을 지정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이외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자들, 그 자들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이 자들이 원래는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정된 시행자를 다른 자로 일정의 경우는 변경할 수 있는데, 그때 네 가지 변경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다. 지정과 변경,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딱 12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몇 명 있단다? 1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자들이 사업 시행자 된단다. 자, 그 중에 공공시행자라고 했어요. 둘로 나누자.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둘로 나눠놓고, 이때 공공시행자는 몇 명 있을까? 여기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공공기관, 세 번째, 정부출연기관, 네 번째, 지방공사, 이렇게 됐는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쪼개면 이건 둘로 나눌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5명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몇 명? 5명. 머리점만 따볼까요? 바로 국, 지, 공, 정, 지라고 써있죠. 국지, 공, 정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바로 요 국지, 공, 정지 5명을 우리가 뭐라 본다? 공공시행자라고 표현하자. 요거 나중에 이래저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아직은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사업시행자로서는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공공시행자는 몇 명 있다? 5명. 국지공 정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다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5명. 다시 한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렇게 5명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공공기관에는 또 몇 명 있다냐? 6명 있어요. 머리점만 따서 여기 토수, 농관, 철매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왜 돼요? LH를 뭐라 그러죠? 토지주택공사, 바로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매입공공기관은 영어로 캠프라고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자산관리공사를 여기서는 매입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저런 자들을 다 합쳐서 6명을 공공기관이라고 그러고, 그 공공기관들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도 있다? 정부출연기관 둘이 있죠.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고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 이런 자들도 있단다. 뭐 그냥 정부출연기관 그런 자들도 있다. 이 정도만 하세요. 근데 지방공사는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그런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사가 있습니다. 그걸 지방공사라고 부르는데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있죠. 바로 SH공사. 각 지역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 일정 무슨 공사, 도시 무슨 공사,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걸 흔히 지방공사라고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사를 우리가 지방공사라고 부른단다. 그럼 이런 지방공사까지를 공공시행자라고 부르고, 민간시행자로서 대표적인 게 토지수자나 또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나 조합, 이런 원칙적인 시행자로서 그 밖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전 법인부터 부동산 투자회사 뭐 쭉 해가지고 총 12명이나 있는데 이런 자들 중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된단다. 그래서 이런 시행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무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답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된다면 원칙적으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그때는 누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여기 있는 땅 누구 땅? 여러분들 땅. 개발하면 누가 질 땅? 여러분들이 갔는데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 그때는 누가 사업을 시행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들 땅이잖아. 그럼 누가 개발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느낌이니까. 니들 거잖아. 니들이 개발해서 니들이 나눠 가져.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 니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다? 사공이 많으면 또 배가 산으로 가니까 니들끼리 모여서 뭘 설립하라? 조합을 설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니들이 하거나 너무 많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하면 좋다. 그래서 토지소나 조합을 우선적으로 1차적인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줍니다. 니들한테 지정해 줄게. 야, 토지수 해. 아니면 조합해. 니들이 해. 하고 사업시행자를 1차적으로 토지수나 조합으로 지정하겠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 어떤 경우가 있대? 아니래.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대. 즉 토지수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토지대공사라든지 또는 지방공사라든지 또는 신탁업자 같은 이런 자들을 지정해서 이 자들을 보고 예외적으로 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결론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너희들 땅이니까 니들이 하는 게 원칙이다. 누가 한다? 지방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도시개발조합이에요. 그럼 도시개발조합을 하려면 뭐부터 한다?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거죠. 이때 조합 설립 인가는 어떻게 받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일정한 동의서를 받아갑니다. 즉, 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라죠? 자,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조합 설립하는 것을 동의해 주세요. 동의서를 받습니다. 얼마큼 받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 총 2.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삼 총 2라는 이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때 이 동의를 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저게 무슨 말일까? 면삼총이라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무슨 뜻일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오죠?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겠죠. 그때 토지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1번 토지, 2번 토지야. 그 다음에 100명 있는데 각 필지 소유자들이 이게 3번 소유자고 4번 필지 있고 5번 필지 있고 여기 6번 필지 있을 거고 7번 필지 있을 것이고 8번 필지 있을 것이고 또 9번 필지 있을 것이고 쭉 해가지고 소유자들이 쫙 쪼개져가지고 여기 몇 명 있단다? 100명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큰 땅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조그맣아서 여기 100명이 이렇게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 어떻게 동의받으랍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랍니다. 그럼 면적 3분의 1을 받으면 얼마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적어도 1번 필지 소유자하고 몇 번? 2번 필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받으면 면적 3분의 1가 될 것 같으네요. 그럼 몇 명 것만 받으면 면적 3분의 1가 되죠? 두 사람 것만 받으면 면적 3분의 1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동의만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할 수 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 3분의 1만 갖고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라. 그럼 총수가 몇 명이죠? 총 100명이네요. 그럼 전체 인원은 100명이죠? 이 100명이라는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아랍니다. 그럼 100명의 2분의 1이면 몇 명이죠? 적어도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받아라는 얘기야? 면적 3분의 2만 받으려면 2명이면 되잖아. 그죠? 2명 건 받아야 돼. 그래야 3분의 1가 돼. 1, 2번. 반드시 1번하고 2번하고 저 두 사람 걸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중에서는 몇 명을 더 받아야 돼? 총수 2분의 1이니까 50명이니까 두 사람 거에다가 합쳐서 나머지 이쪽에서는 48명 건 돼야 되겠죠. 그죠? 요 수에서는 48명. 그 다음에 한 명에서 합쳐서 총 50명이 되는 게 그게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면적 3분의 1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것만 받으면 되지만 총수 2분의 1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0명 걸 받으려면 2명에다가 나머지 밑에 있는 50명 중에서 무려 90
이게 98명이죠? 나머지가 98명. 이 98명 중에서 몇 명 걸 받아야 된다? 48명 걸 받아야 비로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라는 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면적 3분의 2, 총수면은 이런 뜻을 갖는다라는 거. 요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 동의자 수에 국구인지도 여기는 포함된다고 됐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면적 계산할 때 이런 땅에 누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 있죠. 줄여서 국공유지라고 부르는데 국가가 갖고 있는 건 국유지,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합쳐서 국공유지라고 하는데 이 국구인지는 원래는 동의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동의를 안 받는 게 원칙이야. 근데 여기서는 국구인도 포함시켜서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는 거. 저건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동의자 수 산정할 때 어떤 때는 국구인지 면적 포함, 국구인지 제외, 포함, 제외, 포함자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90%는 국구인지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저거 할 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런 국구인지 포함하는 건 극히 예외적인 거니까 그런 건 따로 그것만 외우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국구인지는 동의자 요건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합은 어떻게 구성될까? 다시 말하면 조합이라는 거에 들어가 보면 조직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조합원이 있어요. 두 번째, 임원이 있어요. 세 번째, 총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마지막, 대의원회 이렇게 4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개발조합이 설립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뭐라 부른다?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사 다 조합원. 근데 임원은 뭐죠? 조합을 끌어갈 간부들을 말하는 거죠. 누구 있을까? 조합장 1인이 있고 이사, 감사라고 조직이 있습니다. 조합장 1인 한 명밖에 없어. 이사하고 감사는 여러 명을 둘 수 있는데 그건 정관으로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여러 명 이렇게 조합을 이걸 임원이라고 하죠. 그럼 총회는 뭐죠? 무슨 의결하려고 조합원 전체가 모인 회의들, 조합원 전원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는 거 그걸 총회라고 하고 웬만한 건 총회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총회를 개최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요?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평일날 그것도 낮 2시에 총회 개최한다고 얼리 모여라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거기 그 총회 참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 중에서 앞정서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앞에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따로 뭐라 부릅니다? 대의원이라고 다시 뽑습니다. 그분만 대의원으로 뽑아가지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직.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대의원회라고 부르고 그런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의견을 권한을 대신 자기들이 의견해서 집행하면 되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합원은 몇 가지 조직이 있다? 4가지. 조합원이 있어요. 조합을 이끌어가는 임원들이 있어요. 세 번째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라는 그런 4가지 조직이 있더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자, 또 시행자는 일정한 사유는 시행자 지정된 걸 다른 자로 변경할 수 있어. 네가 사업 시행자인데 다른 자로 바꾸겠대.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4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하자. 작성, 인가, 고시 이렇게 3단계야. 그때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뭐 거기 지구다리기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이런 거 외울 건 아니고 가지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갑니다. 사업 시행자로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자기가 수립했던 개발계획하고 대조해봅니다. 자기 어떤 개발계획 이렇게 하는 거 그거하고 실시계획 봤더니 내가 하자는 의도대로 잘 만들었네? 알았어 그렇게 해도 돼. 인가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이게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라는 거죠. 그럼 실시계획 고시되면 어떤 효과 있죠? 당연히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시행되면 한다.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그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또 사업은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어요. 하나 또 한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2가지를 뭐 하는 경우도 있다? 혼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용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중에 일부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그 중에 일부는 한지 방식으로 이렇게 2가지를 짬뽕하는 걸 혼용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수용 방식과 한지 방식이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여기 써놨죠. 보상비 주고 강제로 매수하고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식. 여러분들 토지주에게 보상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사는 거야. 토지 수요에 안 팔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 나는 안 팔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안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게 수용이에요. 즉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방식이다? 수용 방식의 운명이라는 뜻이죠. 그럼 수용 방식에서는 보상비 주고 강제로 매수합니다. 사들이죠. 물론 끝내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관할 토지 수용에다가 재결 신청이라는 걸 들어가요. 그럼 토지수용에서 그걸 검토해 봅니다. 아, 대략 이 정도 가격들이면 적당하겠다고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이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소송 가서 판사가 얼마 드려라 라고 금액 결정했지만 그 금액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안 받아 법원에다가 공탁권 걸어놓고 그냥 까문 개고 공사 들어가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수용해서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팔아요. 보통 원래는 경쟁입찰이야. 자, 이 땅 요거 사고 싶은 사람 오세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절하는 거. 또는 중간에 일부는 꼭 경쟁입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추첨을 하는 것도고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첨은 일정한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이런 목적으로 쓰려는 땅이니까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와. 그래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목적으로 쓸 사람 와.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뽑아. 그래서 당첨된 자 그분에게 그걸 파는 걸 추첨 방법. 반면에 수의계약은 서로 흥정하는 겁니다. 야, 이거 땅값, 이거 평당 얼마 정도로 할래? 그 100만 원? 아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럼 95만 원? 아이, 그것도 비싼데요? 90만 원? 그러죠. 도장 찍어. 그러면 이런 걸 무슨 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잘못했다가는 특혜가 될 수 있죠. 왜? 너에게만 주겠다 이거니까 잘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다면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가 있단다. 원칙은 경쟁입찰인데 일부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방법입니다. 그럼 수용하자 그러면 누가 수용할 수 있죠? 수용권자가 있겠죠. 조합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조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개발해서 우리 땅 우리가 나눠 갖자. 이게 조합이 하는 일이지. 자기들끼리 여기서 뭐 하자? 강제로 사자. 아니 조합원들이 다 여기 토지 소유자들인데 그 토지 소유자를 다 사들이면 마지막 남는 땅은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조합장 한 명만 남으라고? 그럼 조합장이 지가 혼자 다 사드리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용 방식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들끼리 개발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자는 한지 방식만 가능하지 조합은 절대 지들 땅을 자기들이 강제로 사는 그런 셀프 수용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제한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다만 그중에 아까 공공시행자 말고 아까 공공시행자 몇 명 있었죠? 5명. 국지공정지. 나중에 오실 거야. 국지공정지라는 공공시행자 외에 민간시행자들은 함부로 수용할 수 없답니다. 그럼 민간시행자가 거기 있는 땅들을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싶으면 어떤 요건을 갖추랍니까? 토지 면적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받으랍니다. 뭐라고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라고? 그러면 민간시행자가 여기 있는 걸 수용 방식으로 하고 싶어? 그 면적, 전체 면적, 아까 이 전체 면적이 얼마큼 사야 돼? 3분의 2 이상을 지가 사들이래요. 소유부터 하래요. 그럼 여기서 따지면 두 사람이 있는 땅을 한 사람이 이걸 일단 지가 다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가 사달했잖아. 3분의 2만 사들이면 될까? 아니요. 면적 3분의 2만 산 거 갖고는 안 되고 소유한 거 갖고는 안 되고 총수 2분의 3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럼 전체 50명 있었죠. 그럼 50명 중 전체 100명 있었잖아. 100명 중에 50명이 저 민간 시행자, 저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돼도 괜찮다는 동의서를 써줘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전체 면적 3분의 2야. 지가 돈만 있으면 사들일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까지 다 받아서 총수 2분의 3의 동의까지 받아라. 그거 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요건 갖추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결국 웬만한 이런 수용 방식을 하는 건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민간 시행자가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즉 이런 면적 3분의 3을 수용했다는 얘기는 이제 남은 땅이 얼마야? 3분의 1 사들였으니까 요거 남았죠. 요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수용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적 3분의 1을 취득했으니까 나머지 요거는 수용권을 주겠다 이 소리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수용하려면 보상비를 많이 줘야 동의해 주지. 보상비 적게 주는데 누가 동의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 그래서 총수 2분의 3의 동의라는 걸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면적 3분의 1까지는 어떻게든 사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3분의 1은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전체 총수의 또 2분의 3의 동의를 해줘야지만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서 민간 시행자들이 수용방식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이 공공시행자들은 저런 제한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사들이면 되니까 건재를 사면 되니까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이 안 하고 공공시행자가 수용방식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것까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수용방식을 할 때 뭐 줘야 되죠? 보상비 주잖아요. 그 보상비 원래는 뭐로 줘야 됩니까? 현금으로 드립니다. 보상비는 뭐로 준다? 현금, 맞바탕으로 줍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현금으로 줄까? 아니래. 여기 있는 토지 수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평생 여기서만 살았는데 저보고 보상비 받고 나가라고요? 제가 어디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 대신에 나중에 여기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그거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그렇잖아도 보상비 돈이 부족했었는데 이분은 돈이 아니고 뭐로 달랍니까? 땅이나 건축물로 달랍니다. 알았어. 너한테는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라고 현금 대신에 종이 쪽지를 발행해 주는데 이 종이 쪽지를 뭐라 부른다? 토지 상환 채권. 이때 토지 상환 채권 그대로 번역하면 토지로 상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상환일 갚는다는 뜻이죠. 상환일 어떤 돈을 빌려가지고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이자를 갚는 날을 상환일이라고 하죠.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토지로 다 갚겠다고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자, 중요한 거죠. 저거는 수용 방식에서만 있는 거라는 걸 조심하시고 수용 방식에서 보상비를 주는데 뭐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데 그 약속 증서를 뭐라 부른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한단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저 토지 상환 채권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뭐 달랍니까? 저도 땅으로 주세요. 저는 건물로 주세요. 땅으로 주세요. 건물로 주세요. 현금은 한 푼도 필요 없대. 다 토지나 건축물로 달래. 그럼 그분들에게 전부 다 토지나 건축물로 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토지를 원했다면 그때는 무슨 방식이 되는 거죠? 그건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수용 방식은 보상비를 주고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다 또 토지나 건축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한다면 이거는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의 토지 상환 채권은 너무 많이 발행하지 말랍니다. 얼마까지 말까?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 있겠죠. 여기다 나중에 조성되면 분양할 토지나 건축물 있죠. 그 전체 분양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까지만? 2분의 1. 반 정도까지만 토지 상환 채권으로 줘야 되지. 여기 소유자가 원한다고 전부를 다 토지를 주겠다는 그거는 환지 방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결국 토지 상환 채권이란 보상비를 주는 건데 그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말한다. 그런 것들이죠.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또 뭐도 있죠? 선수금. 이거 뭐죠? 선수금. 봐봐. 보상비를 줘가지고 땅을 다 사들였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들인 게 끝이 아니잖아. 이제 뭐 해야 되죠?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개발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번에 보상비 주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갔어요. 처음에 이 보상비 줄 예산을 먼저 은행 같은 데서 자금을 차입해 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면 주면 될까? 평당 10만 원씩 주면 수익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보상에 들어가 보니까 10만 원 갖고는 안 되더라고. 얼마가 들어서? 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20만 원이 들어갔으면 평당 10만 원 줄 걸 예상해서 전체 토지 사들이는데 1,000억 정도가 필요해가지고 은행에서 1,0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해 놨는데 막상 평당 20만 원씩 들어가면 1,000억이 아니라 얼마가 써야 돼? 2,000억이란 2배가 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현재 들어온 자금 차입한 건 1,000억밖에 안 되고 돈은 나머지 1,000억은 부족하고 그때는 뭘 발행한다?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주면 되는 거죠. 근데 토지상환 채권도 전체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원하는 사람만 주다 보니까 결국은 개발비로 남겨뒀던 땅 중에서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보상비 주는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비로 마련한 돈을 일부 보상비 주는 대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부족해져서 이제 개발비가 부족해졌잖아. 일단 땅값 주느라고 보상비 주다 보니까. 그럼 이 개발비 부족한 걸 어떻게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선분양 제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수금 한자로 쓰면 미리 선자야. 미리 받는 돈. 선수금. 미리 받는 돈을 받자. 즉
분양하라는데 개발을 다 해고선 분양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분양을 선분양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개발비가 부족한 걸 분양대금을 받잖아요. 계약금 받잖아. 중도금 받잖아.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데 쓰자? 개발비 그걸 보태 쓰자. 그래서 미리 분양하는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수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분양할 걸 미리 분양해서 그걸 개발비로다 사용하게 해서 미리 받는다. 선수금도 받을 수 있죠. 자, 이제 공급하는 방법은 아까 원칙은 이제 개발이 다 끝났어. 이제 개발 끝났으니까 먼저 원래는 그 개발된 땅마다 경제입찰을 붙입니다. 자, 요 필지 사고 싶은 사람 오세요. 가격 써내세요. 요 필지 사고 싶은 사람 오세요. 가격 써내세요. 그래서 최고가로 응찰하는 자를 낙찰자라는 그런 경제입찰 방법이 원칙인데 뭐도 있단다? 추첨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추첨은 요 딱 네 가지 목적으로 써야 돼. 국민주택규모 이하되는 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자, 공공택지로 사용할 자, 330도 이하되는 단독주택 용지로 사용할 자, 또는 공장 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요 자들에게만 뭘 준단다? 바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예를 들면 공장 용지를 쓰려고 하는데 요 공장 용지 사고 싶은 사람 오세요 그랬더니 5명이 왔어. 5명 뽑으세요. 그래서 당첨된 자 너한테 이거 얼마에 주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줄 테니까 오라 해가지고 추첨해서 당첨된 자한테 주는 걸 추첨의 방법을 하자. 또 일정 예를 들면 시청 건물 질 땅 여기다 시청 건물 짓는데 그럼 서울특별시 시청 건물 질 땅이래. 자, 이 땅 사고 싶은 사람 와 그러면 몇 명 올까요? 한 명밖에 안 옵니다. 누구죠? 서울특별시청밖에 더 옵니까? 여기 서울시청 건물질 땅인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서울특별시청하고 의 사업시행자하고 둘이 가격을 흥정합니다. 이거 얼마 줄까? 이거 얼마 줄까? 서로 가격을 흥정해서 정하는 그런 건 수익額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원형지라는 게 있죠. 원형지는 뭐죠? 바로 요겁니다. 여기 지금 도시개발구역 안에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답니까? 여기 300년 된 소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저런 땅이 있답니다. 아니면 여기 현재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아주 멋진 경치가 있는 이런 땅들이 있답니다. 자, 원래 도시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흔히 우리 개발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개발. 불도저가 와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그죠? 나무고 뭐고 다 뽑아버리고 평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땅속에다 전기가스 통신 상하수도 이런 시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도로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개발하면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야? 아니요. 여기는 300년 된 소나무 저걸 까먹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살려서 한번 개발해볼까? 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그렇다면 저 나무들을 베어내지 않고 어떻게 저거를 도시개발하면 멋진 신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개발? 개발되지 아니한 땅으로 사람들한테 줍니다. 야, 저 300년 된 소나무 훼손하지 않고 네가 한번 개발해봐. 그걸 살려서 개발하는 거. 이걸 뭐란다? 원래 형태의 땅으로 주는 걸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자. 원래 형태의 땅, 개발되지 않은 현재 이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려고 그 땅으로 줘가지고 까매지 말래. 살려서 개발해요. 여기도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멋지잖아. 근데 여기를 싹 까먹어서 평지를 만들어? 그럼 폭포고 뭐고 다 사라지게? 그러지 말고 살려서 한번 개발을 해. 이게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되지 않는 상태의 땅으로 공급해서 그걸 받은 자가 저걸 살려서 개발하는 걸 원형지 공급 및 개발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원형지라는 건 원래 형태의 땅,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냥 그대로 줄 테니까 저거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저걸 살려서 개발해봐라. 원형지 공급 및 개발이라고 하죠. 마지막 가격평가. 자, 종전에 토지 건축을 하고 새로 분양받는 거, 여기 받는 거, 지금부터 이거 가격을 얼마인지 평가가 나와야 여기서 경제 입찰을 붙이더라도 최저 입찰가가 있잖아요. 얼마라고 써 있잖아. 이거 가격평가 어떤 식으로 하죠? 원래는 감정가격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더 싸게 줘야 되겠죠. 공공시설 같은 건 그건 시청 건물 같은 거 감정가격으로 줍니까? 아니야. 더 싸게 줍니다. 그럼 공공청사 같은 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는 저런 식으로 주도록 하자. 요거죠. 그래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내용들 다루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첫째 누가 수용하지? 수용권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수용하지? 그래서 수용권자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보상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줄게. 그걸 뭐라 부른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더라.
세 번째, 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개발비가 부족하네? 그럼 개발비를 어떻게 채운단다? 선분양해가지고, 미리 분양해가지고, 그 대금을 받아가지고 개발비로 쓰자. 그때 미리 받는 걸 선수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더라. 자, 이때 이제 나중에 조성이 다 끝났어. 개발이 끝났어.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분양해야 되잖아. 팔아야 되잖아요. 팔 때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원칙은 경쟁입찰.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라는 거. 경쟁입찰. 근데 일부는 뽑기, 추첨을 안 줄게요. 일부는 흥정해서 주는 거,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더라. 이때 개발되지 않은 원래 형태의 땅으로 줄 테니까 저거 까먹지 말고 살려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라. 원형지 공급 및 개발도 있고, 가격은 어떻게 평가되냐? 원래는 감정가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일부 시설은 감정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감정가격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수용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무슨 방식 나오죠? 환지 방식으로 가보자. 수용 방식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보상비 정해서 주고 뺏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발해 줄지는 누구 맘이야? 사업시행자 자기 맘입니다. 여러분들 비빔밥 먹거나 뭐 이거 찢어 먹거나 볶아 먹거나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데쳐 먹거나 어떻게 먹든지 먹는 건 자기 건 지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수용 방식은 보상비 주고 시행자가 사업 들인 거니까 자기 땅이니까 지가 알아서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종전의 소유자들에게 너 이런 땅 갖고 있었니? 너는 새로 개발되는 거 이거 줄게. 너는 이런 땅 갖고 있었니? 너는 개발되면 요 땅 줄게. 그걸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그 권리관계와 새로 받는 권리관계가 이게 일치시켜야 되거든. 즉 좋은 땅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거 주는 거고 나쁜 거 가진 사람한테 나쁜 거 주는 거 이거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엄청나게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종전의 토지 권리관계를 맞춰서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좋은 땅 봤더니 종전의 토지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큰 걸 가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쁜 땅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거 가진 사람 이게 이 나쁘다 좋다는 것도 어느 정도 주관성이 개입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받는 환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좋은 땅 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시원찮은 땅 줍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새로 개발되면 이 땅 주겠대. B 옆에 있는 땅, 바로 그 사람은 너는 개발되면 이거 줄게 그랬어. 그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새로 개발된 땅을 바라볼 때 자, 너한테는 이거 줄게, 너한테는 이거 줄게 그러잖아. 그럼 이 두 사람 자기 땅을 먼저 볼까요? 옆에 다른 사람 땅을 먼저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땅을 먼저 봅니다. 봐가지고 뭐죠? 자, 가만 있어봐. 내 땅은 말고 저 사람은 어느 땅 준대? 저거 준대. 내 땅 어떤 거 준대? 이거 준대. 그럼 어느 땅이 더 좋아 보여? 항상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있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그게 사람 심리야. 똑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건 좋아 보이고 내 건 시원찮아 보여.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 같죠? 그 사람도 똑같이 반대로 자기 땅은 시원찮아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환지 방식으로 땅을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제일 핵심은 첫째, 환지 계획이라는 걸 제일 먼저 수립하는 겁니다. 바로 이 환지 계획이 무엇일까요?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자, 여기 보면 지금 18필지의 땅이 있어요. 여기 1번 필지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 16, 17, 18, 18개 필지를 저기다 쫙 그려놨는데 이 18개 필지가 있던 이 땅을 싹 까먹여서 새로 개발해가지고 종전의 소유자에게 1번 필지 소유자에게 너 1번 줄게, 2번 엔터는 2번 줄게, 3번 엔터는 3번 줄게, 4번 엔터는 4번 줄게, 5번 엔터는 5번 줄게 이런 식으로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런 계획을, 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환지 계획이란 종전의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걸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을 하죠. 근데 이 환지 계획에서 지금은 그 세부적인 건 정리 안 해요. 이제 다음 우리 본강에 들어갈 때 그때 설명할 건데 이 환지 계획의 핵심이 뭐냐?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주고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주고 왜 이 사람한테는 이걸 주고 왜 이 사람한테 이걸 주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환지계에 관한 거 요거 설명하는데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나중에 본가에서 이걸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환지 방식이라는 건 저렇게 시행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과 관련 내용들을 쭉 정리하셔야 되지. 이 그림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를 이걸 이해를 못하면 환지 방식은 완전히 허브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되게 쉬운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준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에게 왜 1번한테는 이걸 주고 2번한테는 이걸 주고 3번한테는 이걸 주고 또 6번은 없어요. 6번 소유자는 여기 있던 땅 이거는 학교 부지로 들어갈까? 이 사람 없어져요. 그럼 이 땅을 환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또 이 사람도 8번 있던 사람한테 줄려갔더니 여기는 보류지로 다 남겨준대. 여기 9번 있던 사람에게 줄려갔더니 거기는 공업부지로 들어간대. 원래 자기 있던 자리를 주려고 했더니 그 자리가 뭐 보류지나 또는 공업부지로 들어간대. 그럼 8번, 9번은 원래는 무슨 대상이 되냐? 줄 게 없으니까 너는 돈 받고 떠나라. 환지 부지정 대상입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 보니까 2번 소유자가 갖고 있던 땅 중에 이렇게 다 줄여주다 보니까 종전보다 다 줄여줬죠? 일부 면적들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9번한테는 야 너는 그럼 이거 건너편 이거 가져. 너는 여기 줄 수 없으니까 건너편 여기 가져. 다른 자리를 환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토지 주는 걸 먼저 저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별로 환지 방식도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환지 방식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거 18필지가 어떤 식으로다가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을 받는 걸 왜 그 땅을 받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환지 방식의 사업은 이렇게 시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정리하면 환지 방식도 절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게 환지 방식이죠. 마지막 도시개발 채권은 뭐라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먼저 채권을 발행가지고 돈을 끌어모으고 즉 도시개발 채권은 3명 있어요. 의무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갈 사람, 요거 할 사람, 요거 할 사람은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럼 채권을 샀으니까 뭐 들어왔죠? 대금이 들어왔잖아. 그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쓰고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대금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여기 채비지라는 땅이 있어요. 이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사업 수익자를 팔아. 그럼 대금이 들어오죠. 그거 갖고 사업비 쓰고 또 아까 돈 끌어들인 거 있죠? 자금 그걸 갚는데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분양대금이 들어오거나 채비지 판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갖고 갚아버리면 된단다. 자, 이런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다.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 부수법, 도시개발법은 저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무슨 방식, 뭐가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겠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